이재명 대통령 7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아프리카 중동 떠났는데 참 일정이 보니까요. 오늘 서울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로 일단 가요. 여기에서 이틀간 사흘간이죠. 17일부터 19일까지 국빈 방문하고 곧바로 또 이집트 여기도 2박 3일. 뭐 날짜가 계속 겹치죠. 19일은 보나자마자 떠나고 그리고 G20 정상회의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데 거기 갔다가 오는 길에 또 튀르키예 들르고 야, 이 참 대단하죠. 그나마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도 마무리 짓고 팩트 시트도 다 매듭 짓고 어제는 또 이제 우리 대기업 하는 사람들 만나서 투자 유치 이렇게 약속 받고 그래서 조금 떠나는 발걸음은 가볍겠지만 그 회의 마치고 또 그렇게 힘든 일 하고 이렇게 가는 거 보면서 참 강철 체력이다 그런 생각 들더군요. 오늘 출국하는 모습 잠깐 보고 패널들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전용기 오르는 모습 봤는데요. 임세은 대변인님, 네. 지난번에 워낙 일정을 빡빡하게 하니까 아주 기자들도 죽을 맛이 없고 그래서 기자들한테 다음번에는 조금 느슨하게 잡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만만치 않은데요. 우리 대통령님 거짓말쟁이입니다. 여유 있게 잡는다더니 이게 어떻게 여유 있는 일정이에요. 7박 10일이 뭡니까? 7박 10일이. 아니 저도 이제 순방을 몇 번 동행을 해봐서 아는데 실제로 굉장히 이게 빡빡해요. 일정이. 여유 있게 나름 잡는다고 해도 그 일정이 대통령 일정은 분 단위로 가거든요. 분 단위로. 그래서 쉴 틈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7박 10일이라는 얘기는 비행기에서 3일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실제로 비행기 3일 있는다는 얘기라서 이번에 사실 4개국을 가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외교 지평 확대하고 글로벌 사우스 협력 강화하는 목적으로 가는 건데 우리 예전에는 윤석열 정권 때는 비행기가 뜨면 덩달아 지지율이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안심할 수 있죠. 예전에는 비행기가 뜨면 국민이 불안했어요. 마치 우리가 그 집에 있는 인감도장 가지고 술 취한 아빠한테 이 인감도장 맡기는 느낌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안심하고 대통령이 가실 때마다 대통령의 걱정, 그러니까 건강 걱정을 하는 그런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번에 UAE에 방문해서도 인공지능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또 체결할 계획이고요. 또 남아공에 개최하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우리나라 연대 포용, 지속 가능성 논의를 계속적으로 본격적으로 나서는 이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윤석열로 실추된 우리나라의 국격이 다시 이제 훼손되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상화되고 한국 브랜드와 그 실용애고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그런 장으로 마련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건강이 걱정될 뿐입니다. 네. 그렇죠. 최주봉 교수님, 네. 사실 아프리카, 중동 이런 곳은 우리가 좀 꾸준히 개척을 해야 될 그런 지역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4개국을 가잖아요. 아프리카하고 중동 지역. 이 지역은 사실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나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은 많이 활동을 하지만 그렇게 많이 가깝은 지역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하셔서 AI 관련된 얘기도 하고 방위산업, 방산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관계를 좀 더 두툼하게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관계가 아주 가까웠던 적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좀 더 친밀하게 하면서
도움도 주고 또 우리가 도움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나라 외교가 편향된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외교할 수 있는 외교의 장이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분명히 중동이나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도움을 받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개척해낸다고 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 출국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때가 많이 떠오르고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윤석열 나토 갈 때 그걸 참 비판을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비행기가 힘도 약하고 또 뭐 작고 그래서 미국 갈 때는 아주 옛날이죠. 그러니까 뭐 전두환 때나 그 이전에 알래스카나 하와이를 경유해서 갔어요. 한 번에 못 가니까 이렇게 뭐 급유도 해야 되고. 그런데 작년에 윤석열 나토를 가는데 하와이를 먼저 들렀다 가요. 원래 하와이도 미국 갔다 오는 길에 잠깐 들러서 하루쯤 뭐 쉴 수도 있는데 이때 이틀인가 사흘인가 하와이를 먼저 들렀다가 갔어요. 그때 참 제가 비판 많이 했죠. 아무리 놀러 다닌다고 해도 염치가 좀 있어라.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하와이 가서 그렇게 또 훌라 댄스 보고 그렇게 하더니 돌아오는 길에 또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죠. 근데 그때 우크라이나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물난리가 나가지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이나 숨지는 어마어마한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걸 알면서도 간 거예요. 그때 대통령실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걸요. 대통령 간다고 뭐 상황이 달라지냐? 왜 갔나 하고 봤더니 나중에 또 삼부토건 주가 조작하고 그런 짓들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 게 탁 떠오르던데 또 리투아니아는 어떻습니까? 가가지고 명품 쇼핑하는 거 들켜가지고 그 개망신을 사고 그때 또 하는 말이 호객 당했다. 네. 넘어갔다 뭐 그렇게 얘기했죠. 양절 변호사. 네, 아까 정말 임세은 대변인님께서 적절한 비유를 하셨는데 인감도장 들고 도망간 그런 술 취한 아빠 얘들의 그런 어디 가서 무슨 짓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행적들이 아직도 다 드러난 게 없어요. 사실 하와이 갔었을 때도 원래 이제 우리 정상이라든가 아니면 외교사절이 갔었을 때 하와이 쪽에 가면 묵는 숙소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그쪽에서도 공적인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로 쉽게 말씀드리면 시내 쪽에 있는 그런 숙소가 있는데 그거를 간 게 아니라 숙소에서 그 굉장히 그 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곳, 특히 이제 관광지로 알려진 한적한 곳에 굳이 거기를 찾아가서 묵었던 거거든요. 거기 왜 그렇게까지 시간을 내서 가야 했는지 알 수 없는 거고, 그렇게 꼼꼼하게 오면서 또 우크라이나 사실 전쟁 중인 국가에 다른 나라 정상이 예고도 없이 불쑥 들른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거든요. 이것도 일방 외교, 그러니까 외교에 있어서 정말로 엉뚱한데 도장 찍는 그런 모습만 비춰줬던 것인데, 그나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국민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였는데 그걸 무시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반해서 정말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넓게 말해서 중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지도 펴놓고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시면 UAE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대륙을 가로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 북쪽에서 정반대쪽에 갔다가 다시 튀르키예는 다시 유럽 근처로 오는 거예요. 사실상 지리적으로 따지면 유럽에 더 가까운 그리스 쪽에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런 일정을 소화해 가는데, 또 중요도로 따지면 우리도 중동 지역에 아직도 우리 군이 파견돼 있는 것도 있고요. 파병돼 있는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의 오늘 이루는데 70년대 초반에서 이 80년대 초반까지 이른바 5.1 원유로 중동 건설 붐이 일었을 때, 그때 우리 이 노동자들이 가서 거기서 일을 했고 그 대가로 또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었던 곳들 아닙니까? 예전부터 생각보다 많은 어떤 외교라든가 경제 활동 교류가 있었던 곳인데 의외로 그동안에 사람들의 어떤 시선으로부터 그리고 국가적인 관심으로부터 좀 멀어진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이 부분을 많이 되살렸었는데 또 윤석열은 또 거의 뭐 팽개치다시피 했었거든요. 예. 이거 다시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또 좋은 성과 거두고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돌돌이 가발 거치대 아이디가요. 45분만 더 구독 눌러주시면 83만. 오, 예, 지금 82만 9,955분이시군요. 오늘 방송 중에 83만 달성시켜 주실 거죠? 지난번에 보니까 구독을 안 누르고 보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더군요. 예, 구독 꼭 누르면서 봐주시고요. 혹시라도 안 누르신 분들이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 벌써 한 분 더 눌러주셨네요. 오늘 최진봉 교수님 네. 83만 만들어주세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 뭐 구독해도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눌러주시면 또 힘을 얻고 정은이 TV가 더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속보 하나 들어왔는데요. 특검이 노상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3년? 징역 3년? 말도 안 돼. 사형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놀라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양재열 변호사님 예. 이 3년은 지금 다른 거죠. 이게 알선수재로 기소된 부분에 대한 징역 3년 구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상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제2수사단을 조직해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시도하면서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고위 군 간부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특검이 추가 기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형을 한 거니까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와 관련된 그것은 아닌 거죠. 아닙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그 이적재를 기소를 하면서 연영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 있던 메모에 그 안에 실제로 상시적으로 전쟁이나 마찬가지 낮은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드론 전쟁을 일으킨다는 부분이 들어있었고 심지어 최악의 경우 노아의 홍수라는 단어까지 들어있었잖아요. 노아의 홍수라는 게 지들만 살고 나머지 다 죽겠다라는 거였고 그런 요인의 방첩사령관 수첩에 이제 나중에 이 주요 인물들 정적들을 제거한다거나 거기 명단도 나왔거든요. 거기에 배경에 있는 게 노상원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에 배후에 있는 인간인 거고 그리고 또 특검에서는 초기에 그 지난해 검찰 특수본이 처음 수사에 착수했을 때만 해도 노상원 수첩에 있는 내용이 너무 황당무계하다라는 식의 그런 반응이어서 이게 실제로는 그냥 자기의 망상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나왔었는데 지금 특검이 수사를 진행해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이렇게 계획했던 거에 정말 밑그림을 노상원이라는 자가 그린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야 재판이 진행 중인 거고요. 안타까운 건 이걸 또 지기현 부장판사가 재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노상원이 무슨 일을 꾸몄는지가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려주지가 않아요. 정보사령관 출신이라는 이유로 정보사 그 군인들이 와서 증언한다 그럴 때 그 재판 공개를 안 해가지고 정확히 모릅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은 아직 다뤄지지가 않은 거고 근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요. 이자가 그러니까 자기처럼 불명예 전역을 당했지 않습니까? 노상원은 그 부하 군인을 성추행한 것 때문에 불명예 전역을 당했는데 주변에 이렇게 좀 진급이 좀 안 될 것 같은 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거 계엄 성공하면 내가 니들 앞일 보장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이 계엄을 모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또 그 부하 직원들은 전 부하 그 군인들한테 돈도 받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주변에 있는 인간들은요. 어쩜 이렇게 다 하는 짓들이 다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김건희랑 똑같잖아요. 정권 출범하자 온갖 지금 매간매직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진짜 주변에 끼리끼리 모여 있었어요. 어떤 분 말씀하실 때 83만이 될까 했는데 양재열 변호사님 아유. 83만 만들었어요.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부러 길게 얘기하신 거죠? 네, 노렸습니다. 숫자 올라가는 거 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30년도 적습니다. 3년이라니 말이 안 돼 놀라셨죠. 그런데 그 노상원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와 관련된 건 아니고 그 조사하는 거 이건 그럼 말하자면 별건인가요? 원래 이제 특검에서 구속시켰던 사건은 아닌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별건이란 말이 이제 안 좋게 많이 쓰이지만 예. 그러니까 이건 보면은 이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네, 거죠. 예, 자연스러운 사건입니다. 이 노상원 제대로 죄를 물어서 재판하면은 여기도 사형까지 될 수 있는 죄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예. 있는 겁니다. 지금 3년 이상으로 돼 있고요. 주임무 종사이기 때문에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쭉 돌아보면 윤석열 내란에 거의 브레인 역할을 한 자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면 체포를 할지 또 제2수사단을 어떻게 만들지 체포가 나서 어떻게 뭐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처리할지 이런 문제까지도 수첩에 구체적으로 쓰여놨잖아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현역 장성들이 이거 불명예 전역한 이 사람 찾아가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이 사람한테 지시받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 햄버거 집에 만나가지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지시한 정황도 있어요. 그거는 김용현의 승인이 아니었다면
있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김용현이 노상원을 이용해서 뭔가 계획을 수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수첩에 있는 내용들이 처음엔 너무 황당했지만 실제로 만약에 계엄이 실행됐다고 하면 실행될 가능성이 높았던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김용현,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깊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했던 큰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당연히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높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노상원이 얘기한 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 일어날 수 있었던 실행 가능한 내용이었다. 이게 명확하게 증명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렇게 돌아보면 김용현이도 노상원 밑에서 수족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어요. 나중에도 뭐, 이제 어떻게 하냐 막 이런 것도 다 노상원하고 상의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노상원이 민간인에도 불구하고 비화폰도 지급받았잖아요. 그리고 비화폰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공무원이 비화폰 받는 경우가 흔한 일이 아니에요. 저도 2년 동안 청와대에 있었지만 비화폰 구경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그 말인 즉슨 그 모든 핵심 관계에 노상원이 깊숙이 관여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 또 윤석열이 그런 말도 했잖아요. 예전에 내가 뭐 사람을 안 치는데 나보다 모자르고 약점 있는 사람 안 쳐야 된다고. 딱 그게 노상원입니다. 그리고 노상원이 옛날에 그 범죄 성범죄 저질러서 본인이 불명예로 군인도 이제 나가게 됐고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맛에 딱 맞게 요리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웃긴 거는 공무원이라는 자들이 별 달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민간인의 말 듣고 행동했다는 게 바로 이 윤석열 정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노상원 또 제대로 재판하고 이제 12월까지는 웬만한 것들에 대해서 그림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직위원 꼼짝 못하게 우리들이 계속 힘을 좀 보여줘야 될 텐데요. 보수형님 TV님 슈퍼챗 3만 원 보내시면서 에잇 앵커님 3년이라고 해서 3만 쏩니다. 30년 했으면 공 하나 더 했습니다. 여러분 83만 아직 배고파요. 100만요.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하셨는데 보수형님 TV님 감사드리고요. 정신통님도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반발을 했던 검사들, 특히 이제 검사장들이 꽤 숫자가 많이 됐는데요. 이자들을 다 검사로 강등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등만입니까? 이 항명을 했던 자들 다 잘라버려야지요. 지금 완전히 그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는데 자수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윤석열의 개였다는 것을 정리를 좀 해줘야지요. 그런데 이제 검사장들 이거 다 검사로 강등시키는 게 가능하냐? 그러면 혹시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요. 자, 정성호 장관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했던 발언을 듣고 패널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혹시 그 구자연 차장님이랑은 오늘 양절 변호사님, 네. 검사장을 네. 검사 평검사로 네. 강등시킬 수는 있습니까? 사실 그건요, 아까 좀 기자가 질문할 때도 사실상 강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건 엄밀히 따지면 강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검사라는 직급 외에 다른 직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따지면 뭐 5급, 6급, 7급, 8급 이렇게 있기 때문에 5급을 6급으로 떨어지면 강등이지만 검사는 그런 게 없거든요. 검사는 오히려 검사하고 검찰총장만 있습니다. 검사장, 예. 검찰총장. 예, 그래서 검사장들도 평검사한 겁니다. 검사죠, 다. 예, 그냥 검사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비유가 좀 우습긴 하지만 의사도 무슨 내과가 있고 외과가 있듯이 그냥 각자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자격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장이라는 일을 맡겼다가 그냥 너 검사장 하지 말고 다른 일 하면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강등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이것도 검사들이 사실 자초한 겁니다. 왜냐하면 검사라는 직업가 워낙 특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직급 같은 거 필요 없어. 검사 하나가 다 그냥 독립적 관청이야. 뭐 우리 자체가 한 사람의 검사가 하나의 경찰서하고 똑같은 거야 라는 조직을 운영왔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은 고민이 있으시겠죠. 왜냐하면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뭐 당연히 지금 해야 될 바로 따지면 항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정도의 것들을 처리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국민 전체, 나라 전체의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장관이라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고민을 내비치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좋은지 찾아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지만 또 그런 말씀도 뒷붙이잖아요. 특별히 움직임 없다, 이거 가지고 무슨 검사를 내 반발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언론이 막 검사 전체가 막 들고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보도를 했지만, 사실은 극히 일부 정치 검사들이 그냥 소동을 벌였던 것 뿐이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말하자면 그냥 인사 발령이네요. 그렇죠. 인사 발령이죠. 이걸 강등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사실상이라는 얘기를 쓴 것도 이걸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걸 항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프레임을 만드는 것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나 이쪽 진영에서는 사실상 강등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무슨 강등을 한 것처럼. 근데 뭐 솔직히 얘기하면 강등시켜도 되는 거죠. 강등이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공무원 조직이 어느 공무원 조직이 지시가 내려왔고 결정을 내렸으면 거기에 순응하고 따르는 것이지, 의견은 개진할 수 있지만 의견이 개진했더라도 위에서 결정자가 결정을 하면 그걸 따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공무원들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가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공무원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맡고 있던 직책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강등입니까? 뭐 법적으로 보면 검사의 직급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뭐 검사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죠. 다 검사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일을 그걸 맡았기 때문에 뭐 검사장이라는 직책을 줬고, 아니면 뭐 검찰 청장이라는 이 직책을 준 거, 지검장 뭐 이런 직책을 준 것이지, 그거 자체가 법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직급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평검사로 내려오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는 그 법무부에서 행정조직으로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지휘체계나 아니면 행정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도 저는 그 직책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다시 평론사로 내려간다고 생각해요. 기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 그러고 보니까 국장님. 그렇죠. 기자들도 다 기자로 있다가 부독장 하다가 또 기자예요. 기자하고 이러잖아요. 예. 그만두고.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번에 그걸 알게 된 국민들이 많은데, 검사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입니다. 근데 검사만 파면을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징계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이에요.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법무부의 외청, 검찰청에 있는 공무원이에요, 검사들이. 그러니까 그 수사라는 특수한 임무를 갖고 있긴 하지만 똑같은 겁니다. 기재부 산하의 통계청 직원 같은 거예요. 근데 왜 본인들만 징계에서 해소가 됩니까? 징계에서 모든 게 자유로워지는 거죠, 본인들만? 보십시오. 그냥 일반 공무원이요. 이런 식으로 반발하면요, 바로 어떠한 조치가 치러집니다. 뭐 징계를 하든 뭐 파면이 되든 여러 조치가 치러지는데, 검찰들은 그동안 수많은 잘못들, 기억하신 것만 해도 떡검, 샤넬검, 그랜저검, 99만 원 불교 세트, 서울시 공무원 조작 사건, 말해도 입 아프죠. 그런 등등의 일이 있었어도 단 한 명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 검사라는 직함 때문에, 검사는 검사 징계법 때문에. 다른 공무원이 그런 짓 했으면요, 이미 파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것에 대한 저는 조치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검찰들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할 수 있는 일 뭐냐? 뭐 때문에? 자기들은 옷 벗고 나가면 변호사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관 변호사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조항 때문에 여기들이 잘못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도 않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민주당에서도 전관 금지법도 마련해서 이렇게 잘못한 검사들은 징계뿐만 아니라 나중에 변호사 개업도 제한하는 그런 식의 방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망쳐놨는데 그거를 지금 반성을 해도 부족할 판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검사가 뭐 별거예요? 최진봉 교수님도 네. 검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자동차 검사, 신체 검사, 많이 했죠. 옛날에 변검사. 많이 했었죠. 검사 많이 했습니다. 새끼들. 진짜. 검사, 하여튼지 검사, 지금은 뭐 그렇게 안 부르는데 양절 변호사님 네. 아주 옛날에 네. 20대 때 이렇게 검사 딱 합격하면 영감님 이렇게 불렀어요. 네. 그때의 그걸 잊지 못하고 지금도. 그러니까 진짜 사실 웃기는 거죠. 그 영감이라는 표현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선시대의 고위직 관료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 시대의 법치를 주장하는, 법치를 대변한다고 하는 법원이라든가 판사라든가 아니면 검찰의 검사들을 이 영감이라고 부르도록 했다라는 건
그만큼 사실은 자기들은 특별한 계급이라는 얘기를 스스로 얘기했고 인정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없어지기가 오래이긴 합니다만 그런 문화를 만들고 용인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돼 있었던 거고요. 사실 아까 그 검사장들이 왜 항명이냐면 그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된 분도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그 내부에서도 1차 수사가 있었고 2차 수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차 수사는 정적인 수사였던 게 다 드러났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당시에 대통령 후보를 겨냥한 수사였고 그런 정치검찰의 수사를 반성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지금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바닥바닥 우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항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일을 저질렀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공무원이 억울하면요. 참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도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건희가 받았던 그 파우치백 때문에 디올백 때문에 그 명품백을 부패방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검사에게 수사 못한다라는 결정에 그걸 못 받아들여서 권익위의 담당 실제 전문했던 국장님은요.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상황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했던 게 일반적인 어떤 공무원 신분인데 제가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진짜 뭐 옳은 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자기네들 이익에 불만했을 때는 이렇게 항명이고 뭐가 하는 게 아무렇지 않게 그동안 있었던 거예요. 바로 잡아야죠. 사람들 만나서 너 무슨 일 해? 아니면 당신 뭐 누구 뭐 해?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신 있게 무슨 일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부끄러워서 가장 말을 못하게 된 직업이 검사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검사 이럴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옛날이라면 되게 자랑스럽게 내가 검사다, 검찰이다, 우리 아빠 검사예요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신뢰가 바닥이어서 물론 우리 그때 쿠팡 사건 관련한 그런 훌륭하신 검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발하는 검사 아까 보니까 18명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몇 명 추려보면은 일부 때문에 검사 전체가 이렇게 매도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18명 같은 사람들 오히려 속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들 명예 실추되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예?